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운 벡터를 공간에 표현하는 방식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벡터 길이의 곱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벡터를 공간상에 표현하려면 공간적 개념이 좀 필요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공간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표계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어떤 임의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본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죠. 망망대해에서 배가 표류할 때에 구조 요청을 하는데 SOS를 쳤을 때 내가 현재 있는 배의 위치를 다 알고 있어야 그곳까지 우리가 구조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위치에 대한 정보 역시 뭐냐,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위도가 얼마고 경도가 얼마이고 이러한 그 특정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추적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좌표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그 좌표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0, 1, 2, 3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쪽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런 그 직선상에 수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기준이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거 배웠죠? 뭐라고 합니까? 이거 수직선이라고 했을 거예요. 수직선을 배웠죠. 직선상에다가 이렇게 수를 표시함으로 인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플러스 값을 표현할 수가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마이너스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좌표계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좌표계. 가장 초보적인 좌표계죠. 이 좌표계를 우리가 1차원 좌표계라고 볼 수 있죠. 1차원 좌표계. 그래서 이 좌표계가 설정이 되어지면 특정한 한 점이 이 좌표계상에 찍히면 이걸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점, 얘는 2.5로구나. 2.5라는 수치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점 우리가 또 마이너스 1.5를 저 수직선상에다가 표현할 수도 있죠. 마이너스 1.5. 그래서 요점에다가 찍을 수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수치를 여기다가 표현할 수 있어요. 수직선상에다. 그죠? 이렇게 해서 수직선이라고 하는 기준, 이게 일종의 좌표계입니다. 좌표계가 선정이 되어지면 대부분의 모든 수들을 이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수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수직선상을 벗어난 이런 점들은 표현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축을 하나 더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축을 하나 더 만들게 되면 이게 바로 이름하여 이제 이게 2차원 축이 되는 거죠. 2차원 좌표계가 되는 겁니다. 2차원 좌표. 그래서 수평축을 여러분 뭐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X축, 그 다음에 수직축을 우리가 이제 Y축으로 놓게 되면 이런 점들을 또 이제 읽을 수가 있겠죠. X축으로는 이만큼 가 있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1만큼 되는 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죠. 그 찍혀진 점을 읽을 수가 있어요. 2,1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또는 뭐 1, 마이너스 2 뭐 이런 것도 찍을 수 있겠죠. 그죠?
x축으로는 마이너스 1이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니까 이 밑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점, 이런 점을 우리가 원하는 점을 좌표 계상에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좌표 계상에 나타난 점을 읽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은 좌표계를 우리가 2차원 좌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표시한 2,1과 같은 이 점을 표시할 수 있지만 이 평면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점은 표시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또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3차원 좌표계를 만들면 이제 모든 점들을 다 이 좌표계 안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좌표계를 우리가 만들고 그 만들어진 좌표계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공간 벡터를 표현하려고 해요. 공간 벡터를 이제 이 좌표계상에다가 표현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이 좌표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익숙하게 배운 것이 직각좌표계죠.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다시피 x축, y축, z축 세 개의 좌표축인데 이 좌표축들이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직각좌표계가 됩니다. 세 개의 직각을 이루는 좌표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외에도 좌표계는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이 직각좌표계 말고도 원통좌표계가 있어요. 원통좌표.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좌표계 중에 하나가 구좌표계가 있습니다. 이 구좌표계. 이 두 개의 좌표계를 또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직각좌표계를 이용해서 공간 벡터를 표현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이해하기 쉽게 2차원의 경우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2차원. 이 평면상에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겠죠. 그리고 x쪽으로는 크기가 ax, y쪽으로는 ay만큼 되는 이 점을 원점에서 이 점에 이르는 임의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벡터가 이제 a라고 하는 벡터인데 a라는 벡터를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벡터 표현 방식은 크기와 방향이 표시돼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했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벡터의 합과 차를 배웠죠. 이 벡터는 사실은 평행사변형법에 의하면 이 벡터, 수평으로 가는 이 벡터에다가 수직으로 가는 벡터, 이 두 벡터를 합한 거랑 같죠. 합벡터란 말이죠. 이게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합벡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라는 벡터는 요 벡터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 벡터는 지금 크기가 얼마냐? 이 크기가 AX예요. AX. 그죠? 크기는 AX고. 그 다음에 뭘 표시해야 되죠? 방향을 표시해야 되죠. 그럼 요 방향이 뭐냐? 요 방향. 앞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하겠지만 이게 X축 방향이죠. X축을 향하는 방향을 우리가 이제 뭘 사용하는 X 단위 벡터를 사용해요. 이렇게 꺽쇠 표시해서 우리 단위 벡터를 쓴다고 했죠. 이 X라고 하는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사용하게 되면 크기는 AX고 그 다음에 방향은 X축 방향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방향이죠. 이게 바로 얘를 벡터로 표시한 거죠. 그죠? 크기와 방향이 표시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표시해 보세요. 예. Y축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이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얼마가 되나요? 크기는 얼마? AY. 이거 스칼라예요. AY. 그리고 방향은 어느 방향이고 이 방향을 뭐로 정하느냐? 이게 Y축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 뭘 쓰냐면 소문자로 쓰죠. 소문자 Y에다가 이렇게 해서 AX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서 단위 벡터를 설정을 합니다. 이 방향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뭐냐? Y 단위 벡터 방향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A라는 벡터를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A 벡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두 벡터를 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때 이걸 표시할 때
요 단위 벡터를 뒤에다 표시할 수도 있고 요 앞에다 표시할 수도 있어요. 요 앞에다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주로 벡터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을 먼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x 단위 벡터 방향, 다시 말해서 x축 방향으로 크기가 얼마인 벡터? 예, 크기가 얼마인 벡터다? a의 x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 벡터. 그 다음에 수직축으로 향하는 이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y축 방향으로, 그죠? 방향은 y 방향이고 크기는 얼마입니까? a y가 되겠죠. 이 두 벡터를 합한 벡터죠. 그게 바로 지금 표시한 게 얘입니다. 자, 이런 표시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놓도록 하세요. 써보세요. 손으로 수작업으로 직접 써서 손으로도 익숙하게 해놓고 또 자주 보면서 눈으로도 익숙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공간 벡터를 직각 좌표계를 통해서 표현한 방식입니다. 벡터 표현 방식이에요. 예를 든다면, 자, 얘가 크기가 뭐 3이다. 그리고 이 AY 이 크기는 4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이제 A라는 벡터 표시하면 얼마가 돼요? 문제에 나왔어. 그러면 A라는 벡터는 X방향, X축 방향으로 크기가 얼마? 3인 벡터와 그 다음에 더하기 Y축 방향으로 크기가 4인 벡터를 합한 합벡터가 바로 A 벡터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답.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부 다 벡터 표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벡터 A가 주어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벡터 A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래요. 크기. 벡터 A의 크기는 뭡니까? 크기는 이 길이를 뜻해요.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이. 요 가로의 길이에다가 세로의 길이가 여기 있어요. 피타고라스 알죠? 피타고라스. 빗변 구하시죠. 이 크기 표시 이렇게 하죠? A 벡터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크기를 뜻하게 되죠. 크기가 얼마가 됩니까? 바로 요 AX. 이 크기를 제곱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이게 AY죠. AY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바로 크기가 나오게 되겠죠. 이 경우는 얼마가 될까요? 예를 든다면, 지금 이게 문제 지금, 풀면 얼마가 돼요? A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구하면 얼마가 됩니까? 얘는 이 길이는 수평은 3이고 수직으로는 4가 되니까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벡터의 크기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루트 3의 제곱 9가 되나요? 그 다음에 4의 제곱 16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루트 25. 루트 25는 얼마죠? 루트 베끼면 5가 되겠네요. 이게 답이죠. 벡터 A의 크기를 구하라 하고는 이제 5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볼까요? 벡터를 구하면은 벡터에는 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다고요? 방향이 있다고요. 그죠? 방향이 있어요. 방향을 어떻게 구하느냐? A라는 벡터, 요 벡터의 방향이 요 방향. 요 방향을 어떻게 구하느냐? A 벡터라고 하는 거는 공식 앞에서 나왔었죠. 그 A 벡터의 방향은 어디냐?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은 방향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A 벡터 요 앞에서 정해진 값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절대값, 여기서 나온 값,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바로 방향이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라면 어떻게 돼요? 예제로 크기 구했고, 그 다음에 방향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지금 이렇게 구하면 되죠. A 단위 벡터를 구해주면 돼요. 단위 벡터 구한다는 게 곧 방향을 구한다는 이야기니까 얼마입니까? A 벡터는 얼마죠? X축 방향으로 얼마? 3.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얼마? 4. 그리고 크기로 나눠줘야죠. 크기가 5죠. 이게 답이죠.
이렇게 나눠서 주면 x방향으로 5분의 3, y방향으로 5분의 4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뭐 x축 방향으로 이 벡터의 방향은 x축 방향으로 5분의 3이고 y축 방향으로는 얼마다? 5분의 4. 뭐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요거 생각해 볼래요? 이건 얼마가 될까요? 이거 A 단위 벡터라고 했죠? 단위. 요거에 크기 얼마 될까요? 요거에 절대값 크기 해보나 마나 얼마? 당연히 1이 나오겠죠. 이 크기 해주면 얼마가 돼? x방향으로 5분의 3, y방향으로 5분의 4니까 이거 제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25분의 25에서 1이 나오고 당연히 해보나 마나 단위 벡터는 크기가 얼마라고요?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간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2차원 3차원의 경우는 말이죠. 3차원의 경우는 뭐 동일하지만 지금 여러분 이 직육면체가 보이나요? 지금 이제 축이 x축, y축, 그다음 축이 하나 더 생겼어요. z축. 이렇게 세 개의 축이 형성되면 3차원 공간의 모든 점과 모든 벡터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까 2차원 평면상에서만 표현이 가능했지만 지금 A라는 공간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아까는 이제 2차원의 경우 요거만 나왔죠. X방향으로 AX, X축 방향으로는 요만한 길이가 요 벡터 길이가 AX였었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요 벡터 이게 AY였어요. 그래서 합벡터는 요 벡터가 나오겠죠. 그죠? 이 벡터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 벡터예요. 이 벡터. Z 방향까지 있어요. Z 방향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평면 벡터 바로 앞에서 한 게 요 벡터 했죠. 요 벡터. 거기에다가 Z 벡터까지 더해야죠. 이 벡터는 뭐가 되나요? 이 벡터. 크기가 얼마냐? 이 크기는 여기 나왔죠. 높이가 얼마? AZ예요. 그리고 방향은 요 방향은 Z축으로 향하는 단위 벡터를 뭐라고 넣는다? 소문자 단위 벡터. Z 단위 벡터라고 넣죠. 이렇게 되면은 요 벡터 어떻게 되나요? 벡터 표시하는 방법. 방향이 어느 방향이라고요? Z 단위 벡터 방향. Z축 방향으로 크기는 얼마? A의 Z.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 벡터를 수직으로 향하는 벡터.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는 지금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합한 거니까, 그죠? A 벡터.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이 밑에 평면 벡터는 바로 요거였었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벡터가 얘죠. Z 방향으로 이제. 그래서 그거를 합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지금 여러분이 직접 연습장에다가 써보세요. 직접. 눈에 익숙할 뿐 아니라 손으로도 익숙해져야 돼. A라는 벡터를 A라는 공간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X축 방향으로 AX만큼, Y축 방향으로 AY만큼, Z축 방향으로 AZ만큼의 성분을 갖고 있는 벡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소문자. 얘들은 뭐라고 불렀죠? X, Y, Z 꺽쇠 표시하는 거. 방향만을 나타내는 무슨 벡터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위 벡터다.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해요. X, Y, Z 단위 벡터로서 단위 벡터로서 이 벡터를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벡터가 표시되고 나면 조금 아까처럼 그 벡터에 뭘 구할 수 있어요? 크기를 구할 수 있죠.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죠? 그 벡터의 절대값이 크기죠. 아까 마찬가지 루트
각각의 성분들. 아까는 요 길이 어떻게 돼요? 요 길이는 바로 뭐냐면 이제 직각이니까 이 길이의 제곱, 그다음에 이 길이의 제곱 해주면 나왔었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 길이니까 또 얘하고도 이 직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나옵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역시 이거의 제곱, 이거 제곱하면 뭐가 나와? 이게 나오겠죠. 거기다가 이 높이의 제곱해주면 이제 크기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3차원 공간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방향 역시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방향은 어떤 방법으로 A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는 그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다고 그랬죠. 요 식을 유념하면 되죠. 해주면은 A 벡터 여기서 구했죠. 그럼 문제에서 나오면 그 문제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죠. 그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크기는 여기서 나온 거 여기다가 분모에 집어넣어주면 바로 A라는 바로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단위 벡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어서 이번에는 그 벡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벡터의 곱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곱. 두 벡터끼리 곱하는데, 여러분 스칼라는 뭐 A 곱하기 B 하면은 이것도 초등학교 뭐가 되나요? A 곱하기. 뭐만 알면 다 얻을 수 있어요. 구구단만 알면 다 되네요. 그죠? A의 크기가 3이고 B의 크기가 5다. 그러면 3, 5, 15. 그래서 결과가 금방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초등학교 산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A, B가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A 벡터와 B 벡터를 곱하는데 곱하는 방법도 역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내적과 외적이 있어요. 곱하는데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고 내적이라고 하는 건 inner product, 뭐 안의 것끼리 곱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외적은 outer product, 바깥의 것끼리 곱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요거는 실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산을 해보면 왜 이런 용어가 붙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내적과 외적이 그래서 이런 말을 썼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하튼 곱하는데 내적과 외적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또 표현하는 것도 달라요. 내적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A에다가 이거 점이죠. 도트. 그래서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냐면 A dot B 이렇게 읽습니다. A dot B. 그다음 외적은 어떻게 읽으냐면 A 이거 영어로 크로스라고 하죠. 크로스. 그래서 A 크로스 B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둘 다 두 벡터를 곱하는 건데 곱하는 방식이 달라요. 곱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곱해서 나온 그 결과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요. 이 두 가지는 각각의 정의식과 더불어서 의미 그리고 연산 방법 이것들을 같이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내적과 외적은 통신공학에서는 아주 무척 잘 활용하고 운영하지만 통신공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토목이나 건축공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학에서 이 내적과 외적이 아주 유용하게 많이 활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 각각의 의미와 개념들을 잘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선 내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내적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볼까요? 두 벡터를 이거 아까 뭐라고 읽는다고? A dot B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죠. A dot B 곱해요. 곱하는데 곱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 정의식이 이거 알죠? 이게 뭡니까? A 벡터의 크기죠. 그리고 얘는 B 벡터의 크기. 두 벡터를 곱하니까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보다시피 여기 볼까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다음에 여기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때 두 벡터를 곱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A 벡터의 크기는 3이요. B 벡터의 크기는 5다. 그럼 두 벡터를 곱하면 얼마가 되느냐? 스칼라 같으면 3, 5, 15가 되겠지만 벡터 곱수는 그렇지 않아요. 방향에 따라 달라요. 합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자, 두 벡터의 곱을 하면은 각각의 크기를 일단 곱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3을 곱하고 5를 곱하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따라 붙나요? 코사인 세타가 따라 붙어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이게 삼각함수 배웠죠? 자, 세타라고 하는 거 각이에요. 어떤 각이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요 사이각. 이거 우리가 세타라고 이야기해요. 세타. 각을 표시하는 기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세타. 이게 세타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내적을 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이 크기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3, 5, 15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세타 값에 따라서도 그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세타가 0도냐, 10도냐, 20도냐, 30도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내적 역시 뭐냐, 두 벡터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방향이 항상 관계가 돼요.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 내적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는 전적으로 요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느닷없이 코사인 세타가 나왔는데 이 코사인이 왜 나왔나? 코사인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의미가 정해져요. 그래서 내적은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일단 코사인 세타가 곱해진다. 이 내적에 대한 정의식 기억하고 계세요. 한번 써보세요. 직접. 내적. A.B는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에다가 뭐가 붙는다? 코사인 세타가 붙는다. 자, 그러면 일단 볼까요? A라는 거 벡터예요. B도 벡터예요. 두 벡터를 지금 곱했습니다. 곱하니까 결과. 요 A 벡터의 절대값, 요거는 벡터인가요? 스칼라죠. 그 B 벡터의 크기니까 얘도 이제 방향이 없어요. 얘는 절대값은 크기만 같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얘도 스칼라죠. 코사인 그림 여러분 아나요? 이렇게 뭐야? 출렁거리죠. 출렁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1과 얼마 사이를 마이너스 1 사이를 이렇게 출렁거리는 값을 갖죠. 코사인 값은 세타에 따라서. 이것도 스칼라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좌변 볼까요? 얘네들은 벡터지만 벡터끼리 이렇게 곱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우변은 스칼라가 됐어요. 방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두 벡터끼리 내적을 했더니 내적한 결과는 뭐가 됐다? 스칼라가 됐다. 그래서 이걸 내적에 대한 별명으로 스칼라적이다. 이렇게 적이라고 하는 거 곱합니다. 곱해서 뭐가 됐다? 스칼라가 됐다. 이런 얘기죠. 참고로 외적을 나중에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외적 곱해보면 결과가 벡터가 돼요. 외적의 결과는 벡터가 돼요. 그러면 무슨 별명을 붙일까요? 얘는 외적은 벡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적 벡터적이고 내적은 스칼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우선 기억하고 여기서 교환법칙 내적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곱한 거나 B 벡터에다가 A 벡터를 곱한 거나 그 결과가 같다 이런 얘기죠. 볼까요? 요 A와 B를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A와 B를 바꾸면 우변에서 뭐가 바뀌나요? 얘가 바뀌게 되겠죠. A하고 B가. 절대값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5가 뭐가 돼요? 5 곱하기 3이 되니까 상관이 있나요? 5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5나 결과는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참고로 외적은 어떻게 되냐면 A 뭐라고 읽는다고요? 크로스 B 곱하기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곱한 거하고 B 크로스 A한 결과가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외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외적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내적에 대한 정의식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적의 의미와 그 다음에 내적의 연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